이 팩트,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투자를 무조건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2부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누군가가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경제 안에 새로운 돈이 생기고 그 돈을 사용해서 소비가 증가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또다시 은행에서 새로운 돈을 신용 창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로 인해서 신용 창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경제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작정 신용으로 계속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만 계속 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3부의 주제는 경기순환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신용 창출로 인해서, 즉 대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성장이 아닌 과학의 혁신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가 발명되고 컴퓨터가 생겨나서 일의 효율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세탁기가 발명이 돼서 우리가 더 이상 빨래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거나 그런 류의 혁신이나 발전이 아닌 그냥 돈의 양이 증가를 해서 성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끝을 우리는 디프레션, 불황이라고 해요. 결국 신용 창출 때문에 경제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패턴,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초록색 그림이 생산성 증가이고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이 단기 부채주기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장기 부채주기예요. 경제는 이 세 개의 패턴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첫 번째인 생산성 증가, 두 번째인 단기 부채주기, 그리고 세 번째인 장기 부채주기를 합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경제는 점차 성장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단기 부채 주기와 장기 부채 주기로 인해서 경제는 하나의 사이클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경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패턴 중 첫 번째 패턴인 생산성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생산성 증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으로 이루어지는데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이 주요 요인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고 이제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같은 일을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하우가 생기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잖아요. 바로 그게 생산성 증가예요. 이 본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질을 자동적으로 성장시키게 되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살고 이런 생존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가를 해요.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인 거예요. 지금은 저 같은 일반인들이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의 왕, 예를 들면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스마트폰 몇 번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나 비행기가 발명돼서 징기스칸이 몇 년에 걸쳐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듯이 이런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더 많은 양의 지식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구상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최소화시킴으로써 발전을 하는 거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400년도에서 1900년도까지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터의 양이 2배가 되었는데 1900년도부터 점점 그 속도가 2배가 되는 속도가 짧아지고 있어요. 이 지구는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는 불과 몇 년만 있으면 화성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본능적으로 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습성에 의해서 생산성이 천천히 꾸준히 증가를 해요. 이 생산성 증가도 데이터의 양과 같이 점점 상승률이 가파라지겠죠. 그리고 이 생산성 증가의 속도는 사람이나 기업마다 모두 다 달라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산성 증가는 신용 창출보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엄청 느리게 나타나요. 그냥 돈을 빌리는 건 쉬운데 혁신을 만드는 건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입고 있는 옷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자동차가 발명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고 한 번 생긴 혁신이 계속해서 튜닝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만 진화되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긴 상당히 어려워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최적화해서 효율을 높일 뿐이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는 파괴적인 혁신이 발생한 시점을 그린 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2021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혁신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혁신들이 발생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781년 스팀 엔진이 발명되고 그 다음 1876년에는 전화기가 최초로 발명되고 80년도에는 전기가 처음으로 발명됐고 1903년도에는 비행기, 1923년도에는 텔레비전이 발명됐고 1977년도에 핸드폰이 발명이 됐고 1990년도에 와서야 인터넷이 발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파괴적인 혁신은 뭐 DNA 시퀀싱이나 오토메이션, 자동화, 아니면 에너지 스토리지 또는 뭐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다른 새로운 혁신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요.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보다 돈의 양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로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용 창출에 의한 돈의 양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돈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제 성장 패턴인 단기 부채 주기가 발생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만큼인데 신용 창출로 돈을 빌려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 이상으로 소비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용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요. 원래 이만큼이었던 내 자산이 이만큼으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신용 창출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부채 주기 그리고 단기 부채 주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부채 주기는 크게 단기 부채 주기 그리고 장기 부채 주기로 나뉘는데 단기 부채 주기는 대략 5에서 8년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장기 부채 주기는 75년에서 100년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년 주기 썰이 있는 거죠. 뭐 10년마다 모든 것이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 주기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인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선을 보시면 미국의 GD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8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검은색 선인 실질 GDP가 초록색 선보다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높을 때는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이고 낮을 때는 경제가 수축을 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높음과 낮음을 단기 부채 주기라고 해요. 기본적인 경기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빚, 대출을 받기 때문인데 빚, 대출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오늘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리면 지금의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미래의 돈을 미리미리 땡겨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증가하는 구간은 내가 미래에 하락하는 구간에 돈을 땡겨와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 스케일로 봐도 주황색 점선인 연 2%의 상승률을 보이지만 파란색 실선인 실제 GDP는 노란색 점선보다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이 갭이 바로 단기 부채 주기예요.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빚,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의 희소성이 감소를 하게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경제 안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반대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1970년도에 커피 한 잔의 값이 25센트였는데 2019년도에는 1불 59센트까지 증가를 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섬 안에 사과가 딱 하나 있고 그리고 현금도 딱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과를 하나 사는데 딱 1,000원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 사과는 한 개 그대로인데 1,000원이 더 늘어났어요.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과 한 개의 값은 2,000원이 되겠죠? 사과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돈의 양이 늘어나서 사과의 가격이 반대로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은 진짜 조용한 살인자예요. 슬금슬금 와서 우리의 돈을 죽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도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우깡의 가격이 1975년도에는 50원이었는데 지금은 1,600원이 넘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똑같은 이유인 거죠. 2010년도에 태양초 고추장이 1kg에 7,257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1,890원, 63%가 올랐고 초코파이는 3,700원대에서 5,700원대로 50%가 올랐고 이런 식으로 거의 안 오른 물가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물가가 안 오른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없죠. 그걸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똥이 되는 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생산성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땡겨와서 지금 씀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진짜 경제 성장에 엄청나게 고마운 놈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막 보이지 않고 엄청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을 해요. 마치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랑 똑같은 거죠. 지금 당장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다. 은행의 역할은 이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수준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게 제어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면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갑자기 돈의 양이 증가하면은 짐바브웨처럼 100조 짐바브웨 달러가 대략 40원의 현금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냥 이 지폐 한 장이 그냥 휴지 쪼가리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로 화장실 가서 똥도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휴지보다 싸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는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진짜로 짐바브웨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냥 한 나라의 경제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은행이나 정부들은 이런 현상을 최대한 피하려고 돈의 양을 조절하려고 해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인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찾아보시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물가 안정이란 물가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닌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경제의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의 양,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이 표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있어요. 타겟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시면 호주,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우리나라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타겟이 2%에서 3%대예요. 반면에 아직 성장 중인 아르헨티나, 터키,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5%가 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의 현금이 2%씩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2%는 매년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모든 재화나 서비스, 자산의 가치가 적당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게 은행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계속 현금만 주구장창 저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고 적금을 들어도 내가 모은 돈의 2%를 매년 그냥 잃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이 팩트,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투자를 무조건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좋은 자산, 희소성과 수요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2%대로 조절을 할까요? 바로 금리 조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논밭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홍수가 날 수 있고, 반면에 물을 너무 안 주게 되면 가뭄이 날 수가 있으니까 금리를 높여서 댐의 높이를 높이면 물이 논밭에 흐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논밭에 가뭄이 발생하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댐의 높이를 낮춰서 물이 쉽게 흐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안에 논밭에 물이 너무 많다면 은행은 금리를 높여서 댐을 높여서 돈이 경제 안에 흐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댐의 높이와 낮이는 금리이고, 이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결국 금리 조절을 통해서 경제 안에 적당한 수준의 돈이 꾸준하게 풀려서 경제가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화분에 식물을 건강하게 잘 크게 하기 위해선 물을 적당하게 꾸준히 주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부채 주기가 상승을 해서 꼭지점에 오게 되면 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돈의 양을 줄여요. 그렇게 되면 돈의 양은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은행은 금리를 높여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5년, 10년 주기로요. 그래서 은행이 하고 싶은 건 이 갭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높낮이를 최대한 줄여서 경제가 스무스하게, 안전하게, 평평하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부를 복기해보면 첫 번째 경제 성장 패턴인 생산성 증가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반면 대출로 인해서 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을 단기 부채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길게는 장기 부채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의 목적은 경제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리를 통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데, 금리를 올려서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를 낮추고 금리를 내려서 돈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를 높여요. 결국 돈의 양이 증가하는 것 자체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은행과 정부에서도 원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매년 일만 하고 남는 게 없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인플레이션이라는 진리를, 자본주의의 원리를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꼭 투자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경제가 폭락하던 안 하던 정부와 은행은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냥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버블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